네, 정치여담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막말 논란이 불거져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 막말로 논란이 된 여야 후보 모두 공천이 취소됐는데요. 자, 윤춘호 논설위원. 예. 도태우 후보, 정봉주 후보 각각 다른 당인데 결국 10분 간격으로 심야에 공천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이 서로 좀 마치 좀 짠 거 아닌가,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10시 22분에 이제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 8분 뒤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 소식이 전해져서 마치 뭐 앞다퉈서 각 당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했던 거 좀 상대 당보다 좀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제 낮에는 이제 정우택 후보의 공천이 또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이 시간에 속보를 전해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만 3명의 정치인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뭐 끊어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이 네. 아주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네. 당에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것은. 근데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재논의 절차를 밟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아닐까? 혹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 눈높이를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 높이 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양쪽 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진수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탓해 둘이 다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8분 간격으로 그 양 당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보시면 어느 한 당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 당이 같이 욕을 먹으면 서로 눈치 보면서 먼저 내려놓는 당이 이게 조금 더 우위에서는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평소에 정치할 때도 여야당이 상대당만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저는 싸움밖에 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면 어제 같은 그 건도 시간 끌지 않고 바로바로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여야당이 싸울 일 그만큼 줄어들고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친명 반명 프레임이 공천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면서 비명 행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서 몹시 시끄럽고 소리가 많이 난 그런 공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반대편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과정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과정이었는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렇지 국민의힘 공천도 조금 잡탕 공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 좀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진, 이 진도가 강도 높게 측정된 지진이 지나고 여진 단계고, 네. 국민의힘은 조용히 평화롭게 하다가 반사이익도 얻다가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정우택 의원 재논의에서 공천 유지 결정, 도태우 후보 재논의에서 공천 유지 결정. 그런데 다시 또 네. 공천 취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냥 조치를 취해버린 경우고, 그래서 한쪽은 왔다 갔다를 2번 한 거고, 네. 정봉주 의원은 바로 처리한 거고, 그래서 아마 미뤘던 매를 지금 국민의힘은 맞는 경우고, 민주당은 이제 단건씩 일어나는 거는 큰 파고를 넘었기 때문에 조금 집행력이나 판단에
조금 속도가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까지도 요게 조금 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과단성 있게 빠르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딩을 분명히 뭔가 판단을 해서 공관위로 넘겨야 되는데 그냥 재고 요청, 재논의 요청 정도로 하고 이러니까 일종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이나 리더십의 능력, 총선을 치르는 어떤 자세와 이런 것으로 두 대표가 이제 좀 비교가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것은 목팔 경품 막말에 이어서 거짓 사과 논란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이죠.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거친 언행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논란의 시작이 된 발언, 또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DMZ라는 어떤 공포 투어를 할 수도 있고, 공포죠. 예, 이런 것 그 체육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복합적인 국제 관광단지가 전 세계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특이한 데. 진짜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얘기를 해도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강북을이 지역구가 비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한민수 대변인 또 조상우 변호사가 또 전략공천자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예, 원래 이제 지금도 양론이 있잖아요. 박영진 네. 의원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당원 당규 위반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한 조항만 끄집어내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이 유고가 되거나 네. 문제가 생기면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요거를 끄집어낸 건데 재심 청구였기 때문에 공천 확정 상태가 아니라는 이게 걸 박영진 근거로. 의원 측 주장이고. 네. 그런데 통상 이제 저런 경우 경선을 했는데 1등한 후보가 좌초하는 경우에는 2등이 바로 승계한다든가 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그런데 시간도 얼마 없고 네. 그래서 전략 지역으로 전략 공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전략 공천이 이 전략 지역을 처리하는 방식이 재경선을 새롭게 공모해서 재경선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바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경전할 시간은 안 되고 네. 단수 공천이고 물론 거기에 박용진 의원이나 다른 사람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만 당은 이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 네. 그 문제 뭐냐면 어떻게 됐든 패배했던 박영진 의원은 이 유권자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게 다 요 과정들이 박영진 의원을 전략 공천해 버리면 이 과정들이 또 다 논란이 되고 무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배제하고 이 추천을 하지 않겠나 이런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2차 경선 2차 결선까지 올랐던 박용진 의원에게 승계하지 않고 전략 선거구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 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이제 박용진 후보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추천 의결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간다. 이건 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고 이것은 공천 자체의 경선이 매듭지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택을 받지 못한 그 후보를 다시 전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판단 기준이 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봐서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견해이고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그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네. 일단 박성준 대변인은 최재성 수석님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전 방송에 사회자도 물어봅니다만 이 박영진
의원이 비명이라서 안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그 답변 드리기 앞서서 아까 최재성 수석께서 지금 정봉주 의원 후보권이 여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할 예.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저 정봉주 의원의 저 발언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어제도 잠을 못 잤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발목질에 네. 경품 그 목발 저 이야기는요. 이건 막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저거는 그 본인의 인성, 인격의 문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저는요. 최소한의 인성이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발언을 한 정봉주 후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전에 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둔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두둔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비슷한 인격 수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분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어제 말씀이 달라졌죠.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한번 다시 보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순간에는 그 두 병사 있잖아요. 하재헌 중사하고 김정원 상사에게 저는 정봉주 후보를 대신해서 사과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 밤에 공천 취소 결정을 하는 당 대변인의 입에서라도 그 사과가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저는 국민께는 사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두 장병에게는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보면 그 정봉주 의원 발언 소개되고 지금껏 네. 민주당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저 두 장병에게 사과를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 박용진 의원 건하고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 그 공천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그동안 공천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투명한 비명 행사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안전장치를 막 마련하느라고 하위 10%, 뭐 30%에 대한 감점을 4년 전보다 높이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박용진 그 의원을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저는 공천을 안 줄 거라고 보고요. 뭐 박용진 의원께 제가 굳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박용진 의원은 배지를 앞으로 4년 못 다는 그거는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4년 동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립니다. 네. 자, 윤준호 논설위원. 예. 이 박용진 의원,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에 바로 반박에 나섰죠.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의 입장은 경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선에서 일단 2차 경선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그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에 정해진 대로 지금 불복 절차를 일종의 밟고 있는 거예요. 재심을 요청했고 네. 그다음에 재심에 대한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논리로 박용진 의원은 이제 전략 공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뭐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을 줄 생각은 전혀 없고 뭐 당원이 어떻고 당규가 어떻고 어떤 규정이 어떻고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냥 어떤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박용진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박용진 의원 많이 알려진 거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64%가 넘어서 서울시 내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네. 후보였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규정 때문에 지긴 했습니다마는 당심에서도 그렇고 민심에서도 그렇고 과반수로 계속 절대 숫자는 1등이었습니다. 계속 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지역구에서 그런 유력한 후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박용진이라고 하는 카드를 공천 카드를 쓸 수도 있을 텐데 비명 행사 그다음에
비명계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 네.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재성 수석께서도 뭐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이제 정무적, 전략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도 전략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을 그냥 거버린 거 아니에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제3의 인물, 제3의 추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예 선을 거버린 거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박용진 의원을 전략추천 인물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 얘기가 이제 조금 더 논란을 일으키고 조금 더 이 파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자른 거는 전략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어차피 안 줄 생각이면. 네.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을 다시 공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2등한 후보가 공천받은 경우가 있어요. 1등이 유고돼가지고. 전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후보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전략적으로 본선에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뺏길 수도 있겠다 상대당에. 네. 이럴 경우에는 득표력이나 여러 가지 당내 통합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배제해 놓고 한 것은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다시 2등이지만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예, 없죠.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뭐 페널티 주고 내치려고 하더니 이 정봉주가 엎어지니까 박용진 조건에서 네. 플러스 알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간결하게 나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자, 또다시 그런데 2번을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망언이라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와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현상을 변경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좀 더 다른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1번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 1번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찍이라 지칭하고 살만하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 갈라치는 망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유세 현장에서 이 유권자와 얘기를 하고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런 영상이 찍히는 바람에 이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이것도 이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비난을 하는 모양새네요. 이 찍에 대해서 사과하셨잖아요. 네. 그런 지 이틀, 사흘 만에 2번을 찍는 일, 그거 줄여서 말하면 이 찍이잖아요. 그러면 며칠 전에 한 이 찍에 대한 사과가 진정한 사과였겠습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제 저 발언은 아주 전형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긴 한데 적어도 당 대표가 하는 뭐 네거티브 전이 선거 전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최소한 당 대표급이 하는 네거티브라면 저보다는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거는 뭐 당 선대위 대변인이나
개별 후보들이 뭐 저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당 대표가 저렇게 국민을 노골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이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2007년에 왜 정동영 후보가 그 좀 나이 드신 노인들은 투표 안 하시고 집에 계시라라는 말을 했던 거랑 거의 같은 선상의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그 윤 정권의 실정, 정책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경제와 민생이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준 높게 네거티브 이 정책에 대한 심판들로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렇게 수준 낮게 저급하게 저런 식의 말씀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시는지 참 민주당 수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저렇게 하실 거면 민주당 다른 후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대표 본인이 지금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지역구에 올인하는 게 다른 민주당 다른 지역구 후보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가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은 좀 수준을 높여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재형 수장님 이 대표의 수준을 좀 높여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묘하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집에서 쉬시라 이런 얘기가 예전에 정말 과거에 정동영 의원이 노인들은 집에서 쉬시라는 말과 겹치면서 오히려 이런 효과가 좀 배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다른데요. 네. 저도 유세 때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실패하고 특히 서민 경제 엉망으로 만들고 전셋값 잡을 생각 안 하고 전셋값 올릴 돈이면 빚내서 집사라고 내몰아서 가계부채 늘리고 이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당을 찍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입법 독재하고 다수당 횡포를 부리고 국정 발목 잡기 하는 이 야당 그냥 두실 겁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찍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국정 안정되고 국정 지원해야 되고 임기 반환 정도 돌지 않는 이 대통령과 함께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의힘을 찍어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집에서 쉬시라는 얘기는 뒤에 다 하잖아요. 쉬는 것도 2번 찍는 거다. 네. 그러니까 1번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통상 유세에서 저쪽 당이든 우리 당이든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거를 아니 그렇죠.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기권하는 것도 국민의힘 찍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한 거고 네. 뒤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볼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장에서 저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달리 볼 문제는 저는 아니다. 기존의 이찍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찍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다른 거예요. 저거는 선택을 네. 위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정권 견제, 정권 심판 논리를 기호로 대비해서 하는 거고 그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거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런 캠페인 안 했고요. 저도 그런 캠페인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생각하면 하고 그래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민주당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민주당 찍을 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가서 쉬라.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거랑 안 나가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아니 저거 저는 쉬는 것도 선거판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서 심판해야지 집에서 쉬는 것도 네. 이 집권당 도와주는 거더라고 얘기를 어쨌거나, 분명히 하지 네, 않습니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뭐 1번을 찍어달라, 2번을 찍어달라는 거 아니라 유세를 많이 안 집에서 해보셨고 쉬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어젯밤 사이에 운명이 달라진 국민의힘 도태 후보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과거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도태 후보,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결국 공청이 취소됐습니다. 이 관련 발언들 모아왔습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지켜주기까지 하였죠. 이것은 조폭과 같은 집단 의리일 뿐 진정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호남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네. 어제 밤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이 났어요. 네.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왜 며칠 전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 공관위에 이거 재검토 좀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저는 어제 내린 결론을 그때 내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이러고 한 템포 더 지나서 맞는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동안 맞을 매 다 맞고 맞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이라 제가 굉장히 아쉬운데 저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게 단순한 말 실수 한두 번이면 사과하고 수용하고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인의 소신, 어떤 신념에 바탕한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저 한두 개 말 말고도 찾아보면 비슷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당 차원에서도 그런 걸 염려해서 이건 도저히 유지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마 수도권 쪽에서 후보들이 지금 저 상황 때문에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대목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자 도태우 후보가 논란이 나오자마자 우리 윤춘호 소실님께서 맨 처음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전화 받거나 하신 거 없어요? 뭐 그러진 않고요. 저는 진수희 장관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데 도태우 후보는 실언이 아니라 그냥 신념과 철학,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런 분들도 저는 뭐 국회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데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사회에서 광주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를테면 정치 공동체 내에서는 네. 저도 광주를 부인하거나 광주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동안의 어떤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서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틀 전에 도태우 후보를 그냥 바꿨더라 그러면 네. 정봉주 후보하고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제 빛을 발한 건데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공직 후보자 그러니까 공천을 말하는 겁니다. 공천하는 과정에서 저도 광주 문제에 관해서는 저런 극우적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공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확한 룰을 만드는 거예요. 선례를 만드는 거였을 텐데 약간 좀 그 가치 그런 효과가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네, 자 최선영 수석님 일단 5.18 민주화 폄훼 논란 도태우 후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김재원 전 의원도 이번 공천에서 탈락을 했단 말입니다.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는 건 일단 국민의힘도 5.18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인식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선은요, 당의 기본적인 이제 정체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극우 인사, 네. 극우 정당화를 우려하는 거지 극우 정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 문제를 떠나서 광주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기준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헌법전문수로,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그다음에 과거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광주 폄훼 발언이나 유사한 도태우 후보와 유사한 발언을 했을 때 현역인데도 징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국민의힘 기준에 안 맞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런 류의 얘기를 이 반복적으로 또 소신 있게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저걸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 과정이 오락가락했다. 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위기관리 능력, 총선 공천 과정이나 총선을 치르는 정당의 모습, 태도, 말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대적인 이제 신뢰 경쟁이거든요. 네. 상대적인 능력 경쟁이고 그런 점이 오락가락했던 결정 과정 이것이 훨씬 더 이제 데미지를 크게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우택 그 후보도 네. 마찬가지지만요. 정우택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이 공천이 취소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자 윤춘원 논설위원님, 예. 이 시간에 속보로 간략하게 전했었는데 원래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 역시 또 다시 뒤집힌 경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CCTV에 찍힌 네. 화면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곧장 돌려줬다라고 그래서 이제 재논의 끝에 이제 그냥 공천을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새로운 또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녹음 파일이 한 86개라고 그래요. 네. 6개가 이제 공개가 되고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그런 정우택 후보의 측근의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정우택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것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공천 취소가 된 거죠.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정우택 의원 입장을 냈는데, 자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김대엽식 선거 방해 정치 공작에 의한 공관위 공천 취소 결정에 깊이 유감이다. 공관위 결정을 재고하고 비대위의 반려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당의 최종 결정을 보고 지역 주민과 그럼 당원 의견을 모아서 추가 입장을 내겠다. 이 결국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물증이 드러났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적반하장인 것 같고요. 어디에 김대엽식 선거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그 자기 측근의 말이라든지 이게 뭐 녹취 파일이 저렇게 물증으로 제시되는데도 저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저분이 지금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계시죠. 와, 저 좀 너무나 이거 실망스럽고요.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지역구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도 본인의 저런 상황을 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 저렇게 하면요 국민의힘에 더 훨씬 더 큰 데미지를 미치는 건데, 자신을 당의 몫으로 부의장까지 만들어준 저 당에 저건 일종의 해당 행위인 것이죠. 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결정을 듣고 30년 정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정우택 의원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예시로 들었던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인 어떤 이득을 얻어가는 과정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과정이었잖아요. 네. 정우택 의원의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됐는데 그냥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적인 이득 속에서 굉장히 오만했고 자만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은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 저렇게 결정 안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사안이 그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사안이 아닌데 네. 결정만 바뀐 거거든요. 뭐 도태 후보도 마찬가지고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국민의 시선은 그 지점에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전에는 유지할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닙니까 해놓고 지금은 또 국민 눈높이가 바뀐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을 떠올리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게 애당초 돈을 주기 전부터 녹취를 각오를 하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을 요구하는 과정부터. 뭐 이 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돌려줬다고 진술해라 요런 녹취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돈 주기 전부터 이게 녹음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종의 녹취를 작정하고 한 거고 정우택 의원은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일종의 공작이라고 정우택 의원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저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남원부 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해찬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의 경우죠. 과거에 SNS에 올렸던 게시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춘호 논설위원, 예. 장해찬 후보 SNS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같으면 지금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글을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후회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글들이 지금 이 장해찬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제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뭐 일본의 뭐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갈까 싶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저런 표현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을 두고서는 뭐 징징거린다, 네. 할까 아깝다고 하는 거 보면 징징거린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 주민들을 향해서 부산 시민들을 향해서 교양옥도 거친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쭉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뭐 입에 그대로 올리기가 좀 거북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 관련한 그러한 일종의 막담이지요. 악담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젊었을 때 혈기가 넘쳐서 뭐 저런 실수를 했다라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입심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입심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방송 패널로도 인지도를 높였습니다만 결국은 말로 흥한 사람 말로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장해찬 후보의 저런 표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는 과연 네. 맞는 것인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이 던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장해찬 후보 예전에 드러난 얘기가 지금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낮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문제는 지금 장해찬 후보가 출마한 부산을 비하한 글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부산이 좋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본가 앞마당 같은 광안리, 고막에 꽂히는 사투리 오빠야.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뭐 비속어를 쓴 이 시내 도로, 이 말로만 잘해준다는 회센터 이모들, 이거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얘 친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산역에 내려 걸쭉한 뭐 막말을 하면 어렸을 때 마냥 다시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왜 저런 글을 썼을까 좀 예측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진수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사무총장 같으면 지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까 앵커께서 장해찬 후보가 지금 엄청 옛날 일이 후회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겁니다. 아마 과거에는 오늘날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것도 국민의힘 공간위에서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장해찬 의원이 아마도 후보가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년 몫으로 왜 청년 최고위원도 지냈잖아요. 그리고 청년 몫으로 아마 경선 기회에도 보장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청년 정치인 하면 순수함, 그다음에 이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패기, 열정, 뭐 소신 그런 거일 텐데 뭐 제가 편파적으로 보는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해찬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저는 그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좀 힘 있는 쪽에 이 줄을 선다든지 좀 이 아부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오히려 대부분의 청년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저한테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장해찬 후보가 과거부터 글도 많이 쓰고요. 인터넷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면서 지금 아마 SNS나 이 인터넷 쪽에 찾아보면 거의 우리가 옛날에 조국 전 장관
했던 말과 썼던 글을 뭐 조만 대장경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장해찬 후보가 만들어 놓은 장만 대장경, 그러니까 온갖 이 글들이 거의 저장고처럼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소개된 저거 말고도요. 네. 문제가 될 만한 뭐 소설 속에 왜 그 연예인, 지금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등장시켜서 쓴 소설들도 있고 해서 저거는 지금 유지한다고 해도 계속 저게 선거 기간 내내 네. 저런 것들이 등장을 할 것 같아서 당 공관이나 지도부 쪽에서 저 사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게 네. 부산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이 국민의힘의 중요한 지역인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중도층이나 젊은 층의 표심에는 굉장히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요, 선거 기간 동안에 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다 그게 득표 전략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말 한마디, 글 한두 줄 때문에 의석이 5석, 10석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10만, 20만, 100만 표까지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예년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잘 좀 그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후보는 공천을 뒤집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던데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조금 버틸 수 있겠나 싶어요.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간임이 있지만 털고 가는 경우,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를 정리하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자가 얼마나 큰 이 선거의 데미지를 가져오는지는 입증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죠. 정봉주 의원이 그때 출마를 못하고 김영민 씨가 그때 출마를 했는데, 그때 그 뭐 라이스 미국 외무장관 얘기했던 걸 말씀하시는 그것도 건가요? 그렇고요. 기독교 이제 폄하. 그래서 항상 총선이 있을 때 부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때 하여튼 뭐 목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그때 공격을 받고 문제 제기를 받고 그랬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하고요.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김영민 씨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하고 그 과거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폄훼 의도라고 또 보기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완주하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수도권에서 수천 표 차이로 진 민주당 후보들은 그 영향도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 후보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꽤 데미지가 있을 거다. 네, 국민의힘이 어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하시죠. 선거가 물론 후보자의 인격이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성인분자를 뽑는 게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발언들이 전부 20대 때 발언들입니다. 어릴 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독설이기도 하고 치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를 제가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투가 저렇습니다. 일종의 젊은 사람들의 말의 방식이 저런 거라서 SNS 뒤져보면 거의 다 저런 식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런 기준을 두고 젊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국민 눈높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거기 넘는 사람들 찾기가 특히 젊은 후보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투의 문제가 아니고 20대 장해찬이라는 사람의 소위 말해서 그때 특히 인지 능력, 인식 능력들이 형성된 시기인데 그 사람의 생각의 단면, 판단의 단면, 인식의 단면들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노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욱해서 한번 뭐 막말을 했거나 욱해서 한번 쌍욕을 했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고 당선이 유력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또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한번 노정이 됐거든요.
뭐 당내 선거니까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하겠다는 공직 후보로 저런 게 문제가 되고 이미 충분히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천을 줘서 당선 유력 지역에서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 말투가 어떻든 간에 저 생각이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고 젊은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에 해당하는 생각이고 말이냐 언어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일단 짧게 네. 보태면요. 그 20대 치기 어린 그런 발언들, 그들의 문화라고 본다면 지금 20대나 젊은 층이 그 장해찬 후보의 저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오히려 20대나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비토를 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장년층에서 오히려 에이 저 정도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비호하는 이런 묘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총선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주 호주 대사로 부임한 바로 이종섭 전 장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대통령실 대응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 제기부터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호주 교민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제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보내느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를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출국 금지 해제를 시켜서 공직자로 임명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야당에서 정말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시라면 6, 7개월 동안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를 찾아가서 자기가 호주 대사로 임명에 대해서 나가게 됐는데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명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최재형 수석님, 일단 장호진 실장이 어제 제가 재차 물어봤는데 임명 처리할 계획이 없냐? 그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을 했는데 인사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저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정한다는 건데 우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정도면 임명도 안 하죠. 그래서 저거는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저는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탄 기획 임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게 모르고 출국 금지 사실도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알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거는 인사권자 내지는 하여튼 이 권력 고위층에 의해서 기획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걸 임명 철회를 하고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네,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임명 과정이 어떻게 됐나 저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 팩트보다는 어떻게 그게 사람들한테 인식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뭔가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건이나 그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 그 건하고 모종의 그 문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호주에 대사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담이 되는 선거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인데 네. 저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당기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이 당 차원에서는 뭐 후보 공천이 잘못됐다거나 이러면 당 차원에서 그거 취소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당의 비대위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지금 저도 4년 전에 수도권에서 뛰면서 최명진 의원 그 네. 발언 있잖아요. 그거 세월호 비례 발언. 터졌을 때 제가 정말 노심초사 선거운동 하기도 싫고 막 선거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때 비춰보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뛰는 후보들 막 정말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뭐 대통령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3지대 소식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눈에 띄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의 설전이 또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은 6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국 혁신당 대표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을 줄줄이 사탕을 서 있잖아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유한이에요. 그런 식의 이 정당 운영이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이게 사실 또 대표님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원으로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하. 저희 생각으로는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투리로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너희들 쫄았제? 아유. 예. 자, 너희들 쫄았제.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자신을 향해서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법안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건데. 뭐 우리 국회의원 해봤지만요. 네. 그때 반사적인 입법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꼭 좋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예인 뭐 병역 문제가 있을 때 뭐 어쩌고. 네. 이런 게 결국은 촘촘하지 못하고 또 법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은 비례는 개인의 직이 아니고 정당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그 말이 맞는 것 말씀인데 같습니다. 예. 지역구의 경우에도요. 잘못하면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게 1년 미만 나오면은 뭐 보궐선거 안 하고 그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특히 비례는 당연히 이제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 제도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조국 신당용, 조국용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저런 이제 반사적인 입법이나 입법 계획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특유의 스타일이 나온 건데요. 네. 저거는 이제 이해 불충분 내지는 조국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그런 반응이 황당한 어떤 입법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경우고요. 조국 장관이 그거를 6글자로 그렇게 축약해서 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저는 저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계속 하는데 응대를 안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응대를 해야지 내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하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조국 대표 별 안중에 안 두다가 조국 신당이 오르니까 저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조국 신당 키워주는 거고요. 더 크게는 정권 심판론에 훨씬 더 불을 붙이게 되는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자꾸 공방이 되고 저거 가지고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러면 민주당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조국 신당은 정권 확실히 심판론이거든요. 그런 것에 더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전선을 그냥 두 개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이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큰 것을 못 보고 저렇게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수희 장관님의 이 반론을 좀 짧게 듣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국민 정서에는 맞는 법안이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왜 네. 정의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정의당에서 꼼수로 반식하자 뭐 그런 네네 일이 뭐 있었죠. 하여튼 예, 아니 이현식. 반식이 아니고 그 대표하던 누구시죠? 예. 대법원 그 확정 판결 전에 사퇴했죠. 전에 사퇴하고 그걸 누가 승계하게 네. 했던 그런 이제 꼼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정서에는 맞는 법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최수석한테 동의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조국 신당 대표 상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떠도 그 비례의석은 민주당 비례의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조국 대표를 상대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 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